하반기 일단 저는 오늘 소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소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거의 일본하고 중국 물가가 뒤집힌 것처럼 네. 뭐 중국 쪽 이제 디플레이션 고착화된다. 물가 실제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 얼마 전에 나온 물가도 조금 안 좋았지 네, 뭐 저희 않나요? 예상보다 전월비로 보든 전년비로 보든 네. 베이스가 있지만 되게 나쁘게 나왔고 또 실업률 얘기 나오죠. 네. 또 부동산 안 좋죠. 경기는 리오프닝 이후에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소비를 회복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존의 속도가 느린 건 이미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회복되는 요인과 좀 한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요. 뒤에 뭐 물가나 최근에 뭐 빅테크나 이런 것들 좀 주가는 조금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되면 뭐 대만 선거나 미중 관계 관련해서 얘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는 제가 조금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은 그 중국이 올해 이제 상반기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기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중국에 이제 6월 데이터 나오긴 합니다만 상반기를 그냥 정리해 보면 사실 전년비로 중국 소비나 투자 이런 걸 보실 수는 없는 게 베이스가 작년이 낮기 때문에 네. 실제로 2년 평균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게 주가랑 거의 연동이 되는데 맨 왼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된 게 2월부터 5월 사이에 각 월별 재화 소비, 그러니까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을 2년 평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좋은 외식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재화 소비 좀 보여드리면 평균 한 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재화 소비가 3%면 중국 쪽에 혹시 직접 저희가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이나 네. 그쪽에 있는 소매 기업들을 B2B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거의 체감하는 건 3%보다 더 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이제 요게 더 둔화되느냐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좀 당연한 결론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 심리나 문제가 됐던 제약 요인들이 분명히 많긴 한데 하반기에 회복은 이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회복이라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재화 소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한 3%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 한 4에서 4.5%. 근데 이게 연간 성장률이 지금 정부 목표가 5%고 뭐 저희 예상이 이제 5.5, 5.8, 아이비들이 조금씩 이제 꼬리 내리고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연간 성장률 대비해서는 여전히 소비가 느린 거죠. 대신 이제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률하고 좀 비슷해질 거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반기 소비가 좀 회복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조금 보여주시면 요새 그 실업률하고 이제 제가 가처분 소득 증가율 얘기 좀 드리는 건데 네. 뭐 청년 실업률 높다 뭐 지금 중국 6월 이제 졸업 시즌 끝나고 아마 더 쏟아져 나오니까 네네. 그 대학생들 또 취업난 이런 건 심할 거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5월 달에 갔을 때도 실제 중국의 고용 상황이나 채용 상황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훼손이 좀 돼서 실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통계국 데이터 자체는 믿는다고 저희가 일단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 젊은 층 그 포션이 낮은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젊은 층 대비해서 전반적인 실업률은 바닥은 좀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조금 내려가면 중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2분기에 저희가 이제 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해서 일단은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만만디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소비 심리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는 그림의 회색 선이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고요. 앞으로 이렇게 미리 앞서간 게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무슨 관계냐 하실 수 있는데 팬데믹의 표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렇게 소비 심리가 지하실까지 갔다가 이제 벗어나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은 아시는 대로 더 강한 방역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측이 많이 틀렸지만 최근 한 1년 동안 이 바닥까지 떨어진 소비 심리가 이제 올라오는 패턴을 감안을 하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미리 이제 오픈한 국가들의 한 24개월 정도 이제 후행을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하반기에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요 설문조사 결과 좀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민은행, PBOC는 인민은행을 의미합니다. 네. 인민은행이 그 가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적중률이 좀 높고 실제 분기마다 하는 데이터인데 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책들을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소비 더 할래? 저축 더 할래? 투자할래? 혹은 물가 오를 것 같아? 부동산 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시면 이제 초록색 선인데
소비를 확대할 의향이 있냐라는 비중이 이제 2주 전에 발표된 2분기 데이터 기준으로는 2개 분기 연속 일단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19년 수준이나 전반적인 설문의 어떤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긴 한데 방향성은 저축은 더 늘리진 않고 중단됐고요.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문제로 본 게 네. 초과 저축은 계속되고 네. 이 뭔가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훼손 때문에 예비성 저축은 계속했고 실제로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고 소비가 안 일어났던 것들 문제들이 컸었는데 2개 분기 연속 일단 의향 자체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까지 꾸준히 이제 이게 이어지냐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하반기 방향성은 일단 확대를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은 좀 다시 늘기 시작을 했고 실제 어제 나온 중국의 6월달 대출을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다시 좀 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혹자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또 조기 상환하려는 걸 수도 있다. 혹은 이 대출 데이터가 주택거래 데이터랑 매칭이 안 된다는 의견이 중국에서는 있습니다만 실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보면 전기차, 자동차, 또 가구, 가전을 사는 의향들이나 실제 대출들이 늘어난 걸로 보여져서 저희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소비주 데이터나 그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의향 자체는 좀 올라온다는 부분도 하반기에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부동산 얘기 좀 드리면서 네. 중국의 하반기 부동산 경기는 사실은 오리무중이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많이 사과를 드리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 네.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은 쳤지만 실제 5월에 가보니 실제로 잠깐 회복된 이후에 분양시장이나 수요 측면에서 중국 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기 상환을 하고 있었고 뭔가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가 몇 년째 반복해서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보다는 조금 보유 쪽에서 좀 매각이나 이런 신호들도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공급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 쪽이 회복되는 강도는 솔직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근데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는 그림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회색선이 준공, 그러니까 완공되는 면적이고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신규 착공이나 판매, 즉 거래 면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힘을 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공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지만 홍다그룹이나 많은 디벨로퍼들의 네. 문제로 인해서 입주되지 않고 뭐 산만 뜨고 착공만 해놓고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을 했었는데 뭐 제가 수치로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년치 물량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확대할 거라는 얘기를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왔었고 준공 입주 관련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더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를 믿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회복 네. 각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준공 쪽은 현지에서도 기대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럼 준공이면 뭐가 다르냐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착공 쪽에서 조금 건설 들어가는 초기 단계가 아니라 입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가전, 가구, 인테리어, 화학 수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동차나 내구재 수요가 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엔드단, 소비자단에 좀 가까운 물건들이 소비 쪽에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저께 저녁에 블룸버그나 이제 로이터에서도 많이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2024년 12월 말까지 이 준공이나 요 관련된 대출 만기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연장해 주라라고 조치가 내렸습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조치인데 네. 일부 기한들이 있거든요. 이미 거의 1년이 돼가기 때문에 그 한 7, 8개월이 지나면서 내년 연말까지 이 못을 박은 겁니다. 이 대부분 준공이 약간 지연된 쪽에 대출 연장해 주라는 이야기신 네, 그러니까 거죠? 문제가 있는 네네. 디벨로퍼들이 네네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 대출. 네, 기존 잔존 대출은 부동산 개발 대출을 계속 그냥 만기 연장해주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부터 혹시 아예 문제가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해서 특별 대출을 내보낸 게 꽤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거는 실제로 집행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실화돼도 책임을 문책하지 않을 거니까 두 가지 항목은 그냥 계속 프리로 밀어줘라. 물론 은행이 어느 정도의 그 검증은 하고 내줘라라고는 조건은 다른데 이제 뭐 아마도 이게 이제 나가는 것들이 좀 편해진 거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관련 수요는 조금 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드리냐면 하반기 중국 쪽에서 소비재가 살아난다면 네. 어떤 품목들이 좀 좋겠느냐를 좀 본다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중저가형
소프트 소비재, 그러니까 조금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품목들이 준내구재. 네네 그런 것들이 5월달에 좀 이미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네. 이 그로스 자체는 성장률을 크게 뭐 2배씩 넘는 시절은 이제 당장 어렵고 2~3%대에서 4~5%대로 넘어가는 정도의 턴어라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중공 관련된 것들이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화학주가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가전이나 가구, 내장재 이런 관련 것들이 좀 좋습니다. 뭐 PVC나 중국의 이런 그 소재 관련 것들이 좋은데 중공 관련된 효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내구재 쪽도 중국의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전기차도 저는 좀 일부 포함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한번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내구재나 이렇게 음식료나 이런 건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내구재나 이런 상품 판매 같은 건 되게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자동차는 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체 수요들이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특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내연차의 판매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드린 재화 소비의 2~3%에 준하게 낮은 상태고 실제로 4~5월 달에 이제 좀 그 재고 조정이나 가격 인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 이후로 이제 다시 좀 좋아지는 거라서 사실 그 침투율이라고 하는 저희 페네트레이션을 보면은 네. 전기차 자체가 이미 30% 넘어서 굉장히 그 목에 찬 상태로 전기차 위주로 교체하거나 네네. 그 어떤 할인 행사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마음이 동한 소비자들이 좀 구매를 하는 거라서 전월비로 보면은 네. 좀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번 굉장히 달에도 세진 않죠.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고 근데 침투율은 30% 넘었다 그러고 근데 소비 심리는 안 좋은데 전기차가 또 싸진 않죠. 내연기관보다 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본다면 사실 네. 작년보다 구매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네. 근데 전기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뭐 최근 2~3년의 흐름이나 좋았던 내부적인 그런 논리들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아마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성숙 단계로 가는 시장이라서 양극화가 계속 커질 겁니다. BYD든 테슬라든 혹은 거기에 납품한 CATL이든 이제 강자 독식 구도로 가는 구조로 양극화 주가를 보고 있고 단지 최근에 생각보다 자동차, 전기차가 확 떨어졌다가 네. 가격 인하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이 스퀴즈가 됐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제가 5월에 갔을 때도 전기차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신재생이나 태양광 쪽에 비관론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또 AI나 중국의 이런 국유 기업한테 쏠렸다가 조금 중국의 이 그 시황들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흥 전기차 업체들 좀 상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발 IB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상향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이제 회복되는 스토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철저하게 조금 수요 업체들 위주로 혹은 확실한 뭔가 좀 그 스토리가 있는 해외 쪽 진출이나 해외 쪽 수출에서 좀 모두 얻을 수 있는 기업들로 좁히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네. 사실 제 질문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질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긴 한데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래프 중에 저축이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꺾이고 네. 소비 심리가 이제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그 전략의 역설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본질인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이.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다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쁜 게 영향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겹쳐서 그 두 가지 질문인데 그 뭐 저축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다음에 준공을 그 많이 독려를 한다고 해도 신규 분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네. 도대체 이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이나 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최근 2~3주 동안 뭐 외신들도 부동산 패키지 부양책이나 정책들 얘기가 조금 있었고 네. 그거 나왔나요?
나온 게 별로 방금 보고 말씀드린 일단 그저께 나온 그 중공 쪽이나 중공 만기 쪽 연장시킨 이거죠, 거. 그죠? 네. 실제로 지금 홍콩의 부동산 주가는 오늘 빅테크들 오르고 이러는데 네네. 언더퍼폼했죠. 주가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실망감이 있는 거고요. 기다림도 그렇죠. 좀 지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건 강한 부양책 기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강한 거 기대하지 수요 마라. 쪽을 강하게 부양할 생각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증권사들도 답답하니까 네.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가계 조사도 하고 업계에서 이제 왜 저축하는지 왜 부동산 상환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대체로는 첫 번째가 일단 상환 부담이라는 것들도 좀 있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본인 이제 DSR 같은 것들이죠. 자기 네. 예, 그 소득 대비해서 이제 기존에 쌓인 부채에 대한 상환 비율이나 이런 중산층 구매력이 있던 분들이 훼손된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확실히 2016년부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수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좀 꺾인 요인도 좀 있고 그리고 더 큰 틀에서는 저는 이번 당대회 때 이제 가을 때 많이 주목하시라고 하는 게 여기 부동산세거든요. 네. 부동산세를 지금 도입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저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로드맵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로드맵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불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로드맵이 나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확실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일본처럼 뭔가 대차대조표의 함정에 빠지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가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고리, 특히 부동산이나 자산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그냥 스며들듯 여러 가지 그냥 잽을 날리는 정치들 정도만 수요 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수요를 여기서 더 나쁘게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지만 워낙 위아래를 그냥 막겠다는 생각만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그 가계 대차대조표가 개선이 되거나 자산 효과가 세게 생길 만큼의 그럴 가능성은 낮고 그럼 부양책도 없다. 네, 부양을 부동산만 포인트로 수요 쪽에서 강하게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려고 했으면 사실은 2분기에 좀 다시 꺾일 때 사실 이해했어요. 1분기에 살아났죠. 2년 만에 네네, 살아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후에 더 흐름을 이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된다라는 거는 저도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중공이나 공급 쪽 혹은 좀 보편적인 그런 뭐 일부 이제 집 없는 실수요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7월에 기대했던 거는 2주택자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없었죠. 예, 작년부터 중국 금리 인하하고 다 하는 건 모두 다 1주택, 첫 주택에 대해서 맞춘 거라서 그 금리 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주택자나 2주택 구매 시에 대한 그 시그널이 나오면 대단히 센 거다. 이런 기대를 사실 중국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V자로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대신 제가 조금 또 희망 고문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몇 가지 좀 신호들은 있어요. 일단 이번 6월달 대출 데이터가 주택담보대출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아까 지금 그림 잠깐 PD님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가계예금 증가율이 초록색 선이고 중국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제 그 밑에 회색 선으로 돼 있는데요. 둘 간에 이제 역전된 스프레드가 이렇게 커져서 지금 보시는 이 스프레드가 항생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정도로 가계의 침체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계 초과예금과 가소대출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가계대출은 6월달 데이터가 이제 여기 데이터는 5월까지이긴 한데 좀 큰 폭으로 는 편이고 예금 증가율은 일단은 계속 여전히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늘었다는 거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데일리로 중국에서 조기 상환 비율 지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냥 금리 내려가도 그냥 나는 차환해서 새 대출로 갈아타서 그냥 갚을란다거나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갚아버리는 그 지수인데요. 그 지수가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괴멸식으로 다 빠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징후는 조기 상환 비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고 두 번째는 대도시의 이제 중국에서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네. 고가주택 거래는 조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한 거죠. 아, 그래서 예. 이제 살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거라서 요거는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미 안 좋고 저희 예상대로 빗나간 게 사실이고 한 2달 정도는 더 중국 상황을 좀 보면서 이게 자생적으로 해서 도는지 그리고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여전히 침체 안에서의 그 작은 등락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부동산은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이 살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아까 대출 쪽에서는 좀 신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니까 네네. 하반기에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소비 얘기를 그래서 뭐 개선은 하는데 한계도 좀 있는데 한계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요 그림 좀 띄워주시면 결국엔 물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중국 소비가 V자로 보기는 어렵고 가주 뭐 증가율이 올해 당장 하반기에는 내년 되기 전까지는 회복세 느릴 걸로 보는 것 중에 일단 물가 자체가 명목 가격인데 하반기에 물가 전망치를 아마 많은 하우스들이 더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향을 낮추는 건 아닌데 이번에 제로가 나오지 않나요? CPI가? 네, CPI는 0%고 네. 생산자 물가 PPI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5%가 나오죠.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 대부분 다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는데 네. 상저하고의 이제 폭이 하반기 폭들이 좀 높게 잡은 하우스들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예. 그게 조금 낮아진다. 네네.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중국에서 굉장히 그 좀 잘 버는 지표 중에 크레딧 임펄스라고 그래서 네. 유동성 증가율이죠.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이제 중국의 코어 CPI 즉 핵심 물가를 근원 물가를 이제 한 12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유동성 함정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명목 가격은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 중국의 그 물가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구조적이라고 보시기에는 불과 1월 달에도 중국 CPI가 2%였고 작년과 재작년의 평균도 1.5에서 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오프닝 이후에 기대했던 것보다 완전히 거꾸로 간 상황이 더 비관적으로 보이게 한 건데 저는 일단 공급 요인도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자 물가 요인이 크다고 보고 네. 생산자 물가의 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특징적인 공급망이 너무나 완벽해서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동률 끌어올리고 감산 없이 때려 붓는 것들이 작년에 쌓인 공산품, 상품 가격의 어떤 그런 과잉 하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일단 생산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들이 더 물가를 끌어내린 요인이 저는 더 좀 과장되게 보인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에너지나 이런 상품 가격 제외하고 또 식품 가격이나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코어 CPI 자체도 낮기 때문에 하반기의 흐름은 방향은 뭐 1%, 2%대로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레벨이 다운되면 소비 전반적으로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재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전기차, 소수 이런 소프트 소비재 품목으로 턴어라운드에서 아마 비중을 매니저들이 높여가지 않을까 정도가 이제 한계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물가 전망을 좀 드리면 사실 생산자 물가가 먼저 바닥을 찍어야 되는 게 네. 우선입니다. 네. 지금 그게 제일 골치가 아프고 생산자 물가가 바닥을 찍어야 2, 3개월 있다 재고 사이클이 조정이 끝나는 거고 수입도 그 즈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예상은 6월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6월 달이 전월비가 일단 바닥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전년비 즉 YOY로 중국 생산자 물가가 19개월 연속 빠졌는데 거의 2년이죠. 네. 네. 7월 달이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베이스가 무지하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승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기저가 엄청 빠지기 시작을 해서 제 경험상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면 제일 좋은데 네. 중국이 역사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플러스였던 비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요. 반반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은 수출 좀 안 좋으면 밀어내기 못하고 내부에 공급 과잉이 돼서 PPI가 마이너스고 또 과잉 투자일 땐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밀어내기 좋아질 때는 또 갑자기 또 PPI가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네. 7월부터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7월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7월달 이제 생산자 물가부터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지 한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어드는 그 어떤 그 방향성이 줄어들게 되면 16년, 17년에도 그랬었는데 설사 마이너스라도 줄이는 방향을 이제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자 물가가 저희는 조금 7월부터 준다고 보고 있고 그 같은 달 7월 물가가 아마 제 계산에는 CPI는 여전히 7, 8월까지도 베이스가 나빠서 아마 마이너스 한번 당구고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상징성이 되게 크겠죠. 중국이 갑자기 리오프닝을 했는데 네. CPI가 베이스가 안 좋긴 하고요. 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CPI 또 문제는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항상 네.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네. 네네. 돈육 가격이 안 오릅니다. 물론 뭐 정부가 공개적으로 계속 비축도 하고 회수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니까 옛날 얘기라고 보시지만 2년 전만 해도 CPI가 3, 4%대까지 오를 때 그때 당시 이제 돈육 가격 사이클이 꼬여가지고 네. 네. 정부가 막 부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돈이나 뭐 이쪽 그 어떤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돌다 보니까 지금 7, 8, 9월 달에도 돈육 가격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못 오르면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거의 내리는 쪽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CPI는 베이스도 안 좋고 돈육 가격 변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7월에 한번 뉴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나왔다. 아이고. 뭐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겠죠. 1월에 물론 디플레이션 2%였지만 뭐, 예. 베이스를 감안해도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는 시장이니까 그 조금 앞서서 보신다면 생산자 물가를 그 달에는 더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만약 낙폭이 많이 줄게 나오면 네, 시장은 중국 관련주들이 저는 생산자 물가가 움직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우려들은 분명히 일단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안고 가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PPR 먼저 보시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월 PPI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6월 PPI 네, 5.4. 네, 5.4. 5.4였나? 네.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8. 근데 이게 유가도 있고 중국은 그 유가 외에도 수입 물가 문제도 있지만 석탄이 커요. 그렇죠. 석탄 품목이 되게 많은데 중국이 그 2년 전에 석탄 가지고 딘 다음부터 네. 엄청나게 증산하면서 사실 석탄 가격이 철근, 철강제, 화학제품 대비해서 레벨이 엄청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년비로 호주 보면 문제 때문에 네네네.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때 많이 요소수 밀렸다라는. 사태도 저희 네네. 있었고 네. 내부 관리도 잘못했고 그때 이제 감축하면서 갑자기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네. 그때 이후로 완전히 에너지 안보를 거꾸로 지금 이제 증산으로 가면서 석탄 가격이 또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또 그런 요인도 있고요. 아마 뭐 러시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다운시킨 그렇죠. 요인이 있죠. 러시아 가스가 좀 싸게 들어오고. 네, 오늘 밤에도 지금 중국이 벌써 3주 가까이 만에 다시 또 얘네는 휘발유나 디젤 가격 올렸고요. 이제 너무 낮은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수요 요인도 있고 공급 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번에 좀 낙폭이 많이 더 나오게 만들었던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매번 언제쯤 플러스로 돌았으냐? 매번 나오는 요인인데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엊그저께 보고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기사 내용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민대 자오시진 교수가 이런 현상을 보고 중국은 경기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중앙정부는 이런 도전이 처음이고 경제 운영에 대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다. 이게 확 와닿았거든요. 보통 이러면 금리를 내리든지 뭘 하든지 막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데 금리는 낮췄죠. 금리는 많이 낮췄죠. 근데 그때 금리 낮추고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잖아요. 이 정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런 물가를 보고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뭐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양식 나올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뭔가 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오늘 장표를 갖고 온 건 아닌데 네. 항상 중국에서 대출 데이터 같은 거 보여드리면 네. 중국 정부가 어쨌건 공급을 주도하니까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네. 대출을 어디다 풀겠다, 그리고 어디는 줄이겠어가 나오는데 지난 5년 동안 대출 데이터를 보면은 제조업만 최근 3년 동안 끝없이 올라가고요. 서비스업은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끝없이 떨어졌고 부동산 관련 개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6년째 빠졌습니다. 네. 0%까지 빠졌거든요. 30%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계속 이제 네. 대출을 해주니까 네. 그쪽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산업 구조 전환도 겹쳐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중국 내수가 비중이 얼마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렇게 보시지만 나름 체질 개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제가 대출 데이터 설명을 왜 드리냐면 네. 지금 5년 동안 중국이 부동산 관련된 기여도가 성장해서 엄청나게 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탈부동산을 해보고 싶은 게 네. 내용에 상당히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고집이 결국에는 기존에 금리를 낮춰도 기존에 돈 쉽게 빌려가고 레버리지 했던 주체들이 사라진 거죠. 지금 레버리지 주체는 소부장, 반도체, 신재생, 뭐 안보산업, 중동 진출하는 이런 중국의 큰 국영 기업들, 기존에 그 팔팔하던 민영 기업들은 뭐 일부 규제라든지 네. 나름대로 공동부유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이클도 겹쳤고 구조적인 요인도 겹쳐서 부양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산업 구조 조정도 꽤 이 지금 낮은 물가나 여러 가지 침체에 좀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 안 하고 계속 들어보시면
계속 질적 성장, 네. 체질 개선, 네. 그리고 산업 고도화 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단을 받치는 유 같은 방어적인 전략으로만 지금 일관하는 게 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시진핑 주석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중국의 정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니 뭐 저한테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씀을 네. 오해를 안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진핑 이분이 첫째는 굉장히 그 근본주의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근본주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독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선량한 독재자란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재가 아니면 그때 이제 다음번 선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거에 개의치 않으면 이 부동산은 저 장기적으로 보면 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아마 딱 거기에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다음에 또 굉장히 강력한 독재적인 요소를 가지고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몇 년은 기대 못 하겠구나. 좀 겁나는 얘기긴 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하여튼. 그런데 변화도 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과징금 1조 원 맞았다고 어마어마한 과징금 맞았다고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8%인가 그날 당일날 급등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과징금 1조 때리고 그 알리바바가 그 뭐죠? 무슨 금융기관 엔트그룹. 엔트그룹 1조 딱 때리고 이제 상장시켜 주나 보다. 풀어 주나 보다. 뭐 그러면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청년 실업도 사실 문제가, 요새 청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뭐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그런 뭐 빅테크 이런데 취업문이 막히니까 청년 실업이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제가 네. 어차피 결국에 빅테크 얘기로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네네. 박사님 얘기하신 얘기에 제가 그냥 침묵을 한 이유는 네. 잠깐 타이밍을 놓친 건데 뭐냐면, 일단 저도 그 어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당대회라는 11월 달에 하는 당대회가 네. 이제 3중전회라고 그래서 매 5년 기수마다 하는 세 번째 당대회가 경제기업 관련인데, 네. 아까 주목하는 게 부동산세 얘기도 있지만 그게 공동부유도 일부 포함이 될 거고, 네. 뭐 탄소 중립도 있고 혹은 뭐 산업 구조화도 있고 안보 얘기도 할 거고 너무 바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중국에 살아봤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섬세하진 않아요. 정책 시행 자체에 섬세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단 풀어놓고 나중에 시장 형성된 다음에 생긴 부작용을 본 다음에 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제라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차치하고 너무 메시지가 다양해요. 지난 4년 동안 줬던 메시지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지금 회수 중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태핑 자체가 저는 다양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밖에선 공격 들어오고 다른 쪽과의 또 제3세계인 규합을 해서 구매력 활용해서 또 외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관망하게끔 만든 부작용이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뭐 이번 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석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또 가는구나라고 좀 하는 날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빅테크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번 확고하게 난 게 이렇게 문구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게 당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 기준으로 규범이 끝났다. 그러니까 얘네들 규범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플랫폼 규제를 했고 본인들이 이제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이제는 과징금 다 때렸고 어느 정도 이제 규범을 했으니 이제는 이제 규정된 거야라고 작년 12월부터 말했던 것들이 과징금을 오히려 이제 때림으로써 오히려 이제 끝났다는 마침으로 더 이제 보여진 것 같고요. 네. 텐센트도 이번에 사실은 위챗페이 관련해서 같이 맞은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규제가 끝났다 안 났다의 개념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과 이제 잡을 때와는 좀 다르니까 좀 느슨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생태계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돈 벌 궁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 반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제가 보는 그림은 그냥 경기 회복되는 수준, 그리고 전자상거래든 본업들, 게임이든 본업이 회복되는 수준 정도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과도하게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메워지는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 선택할 방법은 해외로 더 나가든지 해외를 나가게 해주면, 아니면 내부에서 EPS 증가율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는 분야에 본인이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AI가 됐건 중국 정부 국책 사업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가 됐건 IDC가 됐건 이런 유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하반기는 그냥 조금 휴지기 같은 형태로 빅테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어제도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겁니다. 중국에 이제 발게이라는 NDRC라는 부처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냈는데, 본인들이 스터디를 했더니 최근에 민영 기업들이나 과학 혁신 관련해서 좋은 실증 사례를 텐센트나 바이두나 뭐 알리바바를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지지한다. 또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지지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5월에 갔을 때도 현지에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지지 말고 때리는 거 하고 치료를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치료도 당근을 좀 구체적으로 먹여주면 안 되냐는 아쉬움이 제가 느꼈거든요. 지시는 하는데 때리긴 때리고. 그러니까 때리진 않더라도 네. 이게 그냥 냅둬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들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럼 진짜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소집해서 회의에서 선전만 하고 소집해서 회의에서 메시지 주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돼서, 말로만. 저도 제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무한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거를 언제쯤 이게 구체적인지가 헷갈리니까. 근데 일단 누적이 좀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멘트도 비슷합니다. 민영기업의 이제 기수가 돼달라. 그래서 민영기업 안 좋은 건 이제 본인들도 선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 반응은 좀 있었고요. 알리바바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전자상 거래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관심들이 항생테크나 이런 쪽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홍콩을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홍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던 것도 가계 주도로 어차피 소비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보여드린 이런 이제 홍콩의 많은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이제 눈높이에 너무 낮다 보니까 전년비, 그러니까 전월비나 전분기로 봤을 때 3분기 바라볼 땐 조금 호재성 이슈들이 좀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7월 5일 막 홍콩 시장이 막 급락하면서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방정부 디폴트. 네네네. 네. 뭐 그런 최근에 기사가 굉장한 좀 화두입니다. 네. 네. 중국이 사실 토지 이용료를 가지고 지방 정부가 돈을 막 쓰는데 네네. 부동산 개발이 안 되니까 토지 이용료가 줄어들고, 네. 지방 정부 디폴트. 네.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 정부가 자금을 조기 집행해서 네. 중국 정부가 뭐 인프라 투자나 해서 살아날 거야.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될 거고. 뭐 이제 지방 정부와 연계된 은행까지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그때 너희 돈 빌려줘 했는데 개발 안 되고 무너지고 하면 은행까지도 시스템 리스크가 갈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7월 초에 좀 돌아서, 네. 저희도 지금 뭐 새마을금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네.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이게 은행권으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투자자 사이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경기 사이클 후반부, 네. 침체 후반부가 되면 네. 크레딧 신용 위험이 나오기 마련이죠. 네. 회복은 늦어지고 있고, 네. 지금 앞단에서 이제 생겼던 문제들이 이제 뒷감당이 나와야 되니까요.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이 최근에 바닥을 쳤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요인들 같이 몰려 있습니다. 은행들 또 재정 수입 다 몰려 있는데, 최근에 화두가 된 거는 일단 지방정부 재정, 그러니까 지방정부 자체 부채보다는 거기가 책임을 일부 귀속돼 있는 그들이 출자해서 만든 특수 목적법인 LGFB라고 하는 네. 융자 플랫폼이라는 공사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도 좀비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전환하기 어려웠던 애들은 결국에는 유이자 부채를 계속 내주고 있었거든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네. 근데 자본금은 다 토지로 돼 있는 거고, 예전에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2009년 리먼 사태 이후로 많이 우후죽순 생긴 것들인 거고요. 네. 이제 중국 보시는 분들 제일 걱정하셨던 게 옛날부터 LGFB라는 이 단어인데요. 네. 얘네들은 일단 이번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 당연히 얘네 빚 갚아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특정 성들이 문제가 된 게 첫 번째,
이미 5월부터 나온 화두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은행주 중국 그 본토 은행주들 비중 하향에 셀 의견 같은 걸 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이걸 또 대응하라고 했다는 뉴스들이 또 나오는 걸 보면 뭐 찔리니까 더 그러나 더 오히려 그거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최근 은행주들이 빠진 요인 중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저희도 위클리로 내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스템 쪽의 문제는 아니고요. 배당이나 수익성에 대한 은행주에 대한 비관론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북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방어가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고요. 대신 은행을 투자함으로써 혹은 은행과 정부가 같이 이 빚을 갚을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로서 네.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책의 강도의 의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정말 부실로 가서 그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건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지방정부 산하의 그런 LGFB라는 공사들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0-30% 정도가 사실상 그 각 지방정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은행의 그 노출도는 실제 조금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증가율도 많이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믿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개별 성들의 이슈일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하반기와 내년에 중국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투자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나온 6월 달에 중국 기업 대출을 보면 되게 폭증을 했는데 네. 3개월째 폭증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 투자 관련된 신호는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현지에서는 하반기까지 만기가 많이 몰린 이 공사들의 부채나 채권을 대출로 차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나가고 돌려막기. 기존 채권은 어째 문제 생긴 것들은 갚아주는 것들이 각 지방정부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즉 투자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막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은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고 불황형으로 계속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특히 이번처럼 경기 사이클이 한번 2년 빡 빠지면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것도 또 내년쯤 들어가면 지나갈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보는 정부가 집행한다는 소위 투자는 소수 중앙이 주도하는 무슨 신형 인프라, AI, IDC 이런 쪽에 특정되고, 지방정부가 하는 거는 더 신뢰도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쪽의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폭발력을 은행까지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좀 옹호한다기보다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 중국을 출장을 가면은 중국의 신평사도 많이 가고 은행 담당자도 좀 많이 만나는 편이라서 특히 나쁜 걱정을 많이 하는 신평사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네. 그 개별 지방정부는 믿을 수는 없는데 은행 쪽은 좀 관리를 많이 타이트하게 한 편입니다. 되게, 왜냐면 2000년대 저희 IMF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중국이 4대 은행들이 다 부실화돼서 사실 홍콩에 상장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때 당국자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서 배드뱅크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도권은 상당히 관리를 좀 소위 말해 빡세게 했던 경향이 있어서 은행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은행은 지금 7년째 ROE가 빠지고 예대 마진이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또 앞으로 희생을 하거나 마진이 이제 스퀴즈 된다고 하죠. 이게 이익 손해를 보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이슈가 되는 거지, 우리가 리먼 사태나 이런 터질 이슈로까지 숨겨진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괜찮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가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부양책 쓰면 도로 깔고 막 해서 철강, 화학 이런 거 좋아진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 이미 저는 낮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미 그러니까 낮아져 있으니까 다시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는 기계나 이런 것,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하반기하고 내년에 놓고 봤을 때 네. 최근에 보는 그런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데이터는 5, 6월이 바닥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고 중국 수요가 이미 기계니 이런 것들은 나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하반기에 QOQ로 정부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구조적으로 이제 운신의 폭도 줄어든 거고 이미 최악은 저희가 본 거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큰 기대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제가 구조적으로 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실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굉장히 10년째 오던 떡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주에 옐런도 지금 중국 왔다 갔고
뭐 오늘 사진 보니까 옐런 이렇게 고개 숙이고 네, 구신했다고 또 구신했다고 지금 막 많죠. 엄청 네. 두드려 맞고 있던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냥 제가 미중 관계는 감히 뭐 제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아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반기 미중 관계는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정상회담은 어차피 확전 방지용이고 정치적인 액션이라서 큰 기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일부 제재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면 더 큰 걱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 틀이고 좀 그림 마지막으로 좀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대만 총통선거 그 나온 후보들 지지율이에요. 네. 이제 이것까지 왜 띄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내년 1월 달에 그 대만 총통선거가 역대 가장 글로벌하게 관심이 높은 결국에 미중 관계 그렇죠. 대리전이잖아요. 네, 네. 네. 중국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일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지금 지지율을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이런 데 좀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3파전으로 가고 있고, 원래 이제 저희가 현재 집권 여당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1월 선거 전에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 집권 여당이라 하면 지금 민진당이 친미 반중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으로 이제 만약 받게 되면 중립이거나 근데 좀 친중 액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구도였는데 최근에 중립 후보가 야당 쪽에서 한 명이 더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단일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서 굉장히 이제 2위권으로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 후보가 가장 친중적이었는데 3위가 돼버렸고 네. 그 중국에서는 아마 이 후보를 양안관계 측면에서는 바랄 텐데 지금 2위로 올라온 그 민중당 중립이라는 커원저란 후보가 상당히 좀 최근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달 이제 지지율을 좀 보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지금 중립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그 이제 세대별 이렇게 지지율 연령층을 보면은 20, 30대 압도적인 그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20, 30대는 약간 이제 경제 쪽, 중립, 뭐 모르겠고, 뭐 친미, 친중 모르겠고, 뭐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뭐 7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1월 달에 이런 변수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는 강경 모드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을 갖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건 집권당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또 대만 전략의 적극성이 달려있는 거고, 뭐 거기에 당연히 공급망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걸 앞두고 하반기에 조금 이걸 더 업데이트 드릴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건 뭐 결론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중국 정부가 원하는 쪽에 이제 그 야당이 되기가 어려운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업데이트 드립니다. 단일화되긴 힘들겠죠. 뭐 여당은 항상 야당 후보가 둘 나오면 좋은 거거든. 그쵸. 근데 갈라먹으니까. 예전에 저도 이거 사례를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뭐 대만 뭐 정치권까지는 조회가 별로 깊지 않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최근에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좀 미묘하게 미중 간의 대만 이슈를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실제로 오늘 미국 미국 정부 사이트에서 다시 또 대만 표기를 삭제한 부분들 여행 안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약간 톤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어느 정도 휴전까지는 아니지만 확전 방지 쪽에서 이제 교류는 겉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아신 대로 알맹이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더 확전은 안 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화해를 하면 좋겠는데 또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곧 반도체 제재 나올 테니까요. 네. 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김경환 파트장님은 이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